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살이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남편의 이름이 폭행사건 가해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는 걸 알았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기 2시간 전 나는 혼자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낡은 신문 스크랩 하나를 들고 있었다. 중학교 집단 폭행 사건 주동자, 당시 16살 김준호 군 징역형 선고. 김준호, 내 남편 이름이었다. 며칠 전부터 집안 어딘가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준호는 요즘 따라 유난히 휴대폰을 숨겼다. 현관 비밀번호도 슬쩍 바꾸더니 나 몰래 나가는 일이 부쩍 늘었다. 회사 일이 좀 바빠져서 그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귀 뒤로 흐르는 식은땀을 나는 봤다. 결혼 15년 차, 아무리 둔한 아내라도 이상한 낌새 정도는 맡을 수 있다. 혹시 바람? 처음엔 그렇게 의심했다. 50대 초반 거울을 보면 눈과 주름부터 보이는 나와 달리 준호는 아직도 40대 중반답게 어딘가 청년 같은 구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촉이 조금씩 방향을 틀기 시작한 건 그날이었다. 여보, 통장에 있는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는데 혹시 큰 돈 쓸 일 있었어? 나는 지난달 카드값을 맞춰보다가 수상한 이체 내역을 발견했다. 복지재단 매월 30만 원 자동이체. 3년치 내역이 쭉 이어져 있었다. 아, 그거 회사 쪽에서 같이 하는 기부야. 직원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거라 걱정 안 해도 돼. 준호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그제야 이상했다. 준호 회사는 이미 몇 년 전에 구조조정을 겪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그런 회사가 직원 월급에서 자동으로 기부를 떼어간다고? 그날 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갔을 때 나는 조용히 서랍장을 뒤졌다. 남편이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낡은 철제 서랍. 열쇠는 양말 서랍 구석에서 금방 나왔다. 서랍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마구 쑤셔져 있었다. 가장 위에 놓인 노란 봉투 하나. 거기서 신문 스크랩과 함께 지방법원 판결문이라는 복사본이 나왔다. 피고인 김준호는 동급생 어군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에 가담하였고 판결문에 적힌 피고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모두 지금 내 남편과 똑같은 정보였다. 문장을 따라 내려갈수록 숨이 막혔다.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나? 늘 내 앞에서는 욕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거는 것도 어색해하던 그 남자가 10대의 집단 폭행의 주범이었다니. 신문 스크랩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찍혀 있었다.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들 사이에 옆모습만 겨우 드러난 소년 하나. 짧게 깎은 머리,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사진 밑에는 자극적인 제목이 붙어 있었다. 어린 나이에 폭력에 익숙해진 아이들, 사회의 책임은 없는가. 나는 무릎 위에서 종이를 떨어뜨렸다. 준호 씨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장롱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내역. 그 안에는 한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다. 박지훈. 지급 사유란에는 늘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해 학생 유가족 지원금. 순간 판결문 속 문장 하나가 머리를 쾅 치고 지나갔다. 피해자 박지훈 군은 사건 이후 지속적인 후유증에 시달렸고 나는 두 손이 떨려 봉투를 떨어뜨렸다. 머릿속은 이미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했다. 혹시 그 아이 그 사건 때문에 장애를 얻은 건가? 그래서 준호 씨가 평생 죄책감을 느끼면서 몰래 돈을 보내는 건가? 이제까지 우리가 아끼고 아껴가며 살던 이유가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외식 한번 제대로 안 하던 남편,
아이들 학원은 꼭 필요한 것만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자던 남편. 나는 그걸 단순히 성격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혹시 이 모든 게 자신이 망가뜨린 누군가의 인생 때문에 벌 받듯 살아온 건 아닐까? 이 사람과 20년을 살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눈물이 서랍 위로 떨어졌다.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아직도 거실 바닥에 앉아 판결문을 쥔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여보, 왜 안 자고 있어? 그의 눈이 내 손끝에 종이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한동안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먼저 입을 연 건 나였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았다. 남편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다. 언젠간 말하려고 했어. 언젠가가 오늘이었어야 했던 거 아니야? 내가 신문 스크랩을 흔들어 보였다. 이게 사실이야? 너 중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실이야. 그날 밤 우리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새벽까지 서로를 노려보며 앉아 있었다. 왜 말 안 했어? 무서웠어. 뭐가? 내가 어떤 애였는지 알게 되면 너랑 너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볼지. 우리 아이들 혹시라도 손가락질 받게 되진 않을까 봐. 그래서 아예 숨겨버렸어? 나랑 결혼할 때도?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결혼 허락받으러 장모님 댁에 갔을 때 경찰 쪽에서 볼 수 있는 기록은 이미 말소된 상태였어. 법적으로는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위안했지. 나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었다. 법적으로 깨끗하면 뭐해? 당신 속이 이렇게 시커멓게 썩어 있는데.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시 후 그가 낮게 말했다. 그래, 그렇게 욕해도 돼. 근데 한 번만 들어줄래? 당시 얘기 내가 어떻게 그 사건에 얽히게 됐는지. 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중3 때였어. 우리 반에 지훈이라는 애가 있었어. 키도 작고 체격도 왜소해서 늘 애들한테 치이는 애였지. 준호의 목소리는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듯 흐릿해졌다. 처음엔 나도 그냥 지켜보는 애였어. 덩치 큰 애들이 그 애를 부르며 놀리면 옆에서 웃어주는 정도.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때는 약한 편에 서는 게 죽기보다 싫었거든. 어느 날 지훈이의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왔다고 했다. 술 냄새를 풍기며 교무실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남자. 우리 아들한테 누가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하듯 말하던 사람. 그날 이후 지훈이는 더 조용해졌고 오히려 아이들 사이에서 더 놀림거리가 되었다. 그 사건이 있던 날 난 사실 지훈이를 도우려고 갔다가 그렇게 됐어. 문 뒤에서 지훈이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했다. 어두운 계단 밑 아이 셋이 지훈을 밀치고 있었다. 그만해. 준호가 말했다. 평소라면 웃으며 넘겼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지훈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였다. 왜? 불쌍해서 그래? 주동자였던 친구가 웃으며 물었다. 그만두라고 했다. 말다툼, 몸싸움, 휘청이는 발, 어디선가 난 쿵 하는 소리. 지훈이가 계단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다. 야, 일어나봐. 지훈아. 애들은 한순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가 밀었는지, 누가 더 많이 때렸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기억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결국 학교와 경찰, 언론의 결론은 하나였다. 그 무리의 주동자는 김준호. 왜 당신이 주동자가 된 거야? 내가 물었다.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제일 컸거든. 그리고 나만 집에 아버지가 없었어. 다른 아이들 집에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있고 학교에 민원 넣을 힘도 있었지만 준호 집엔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뿐이었다.
지훈이 아버지가 교무실에서 소리 지르던 날 기억나? 선생님들이 다 그 사람 무서워했어. 근데 경찰 조사가 시작됐을 때 또다시 학교에 나타났지. 그 남자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누군가 책임은 져야 우리도 위로금이라도 받을 거 아니냐고. 그 말 뒤에 어른들의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걸 준호는 나중에야 알았다고 했다. 담임 선생님이 나랑 둘이 이야기하자고 불렀어. 준호야, 사실 너만 조금 나서주면 다른 애들, 그리고 지훈이도 더 나은 조건으로 합의를 볼 수 있다. 넌 지금까지 성실하게 학교 생활했고 술, 담배 하는 것도 아니고 소년부에 다녀오더라도 인생 망가지진 않는다. 준호는 그 말을 믿었다. 어머니는 밤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고 있었고 남동생은 교실에서 형이 깡패냐는 말을 듣고 얼굴을 붉혔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때 내 머릿속엔 그 생각뿐이었어. 누가 됐든 나 아니면 다른 애 중 하나가 인생을 망치겠지. 근데 그때 내가 유일하게 생각한 건 적어도 우리 집은 아버지도 없고 이렇게 가난한데 나라도 대신 맞는 게 맞는 거 아닐까였어. 그래서 조서에는 그렇게 쓰여졌다. 김준호, 폭행 가담 사실 인정. 신문은 그렇게 머리를 뽑았다. 어린 나이에 폭력에 익숙해진 아이들. 누구도 그 뒤에 있는 선생님의 설득, 어른들의 타협, 겁에 질린 소년의 죄책감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럼 지훈이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이는 그때 큰 수술을 받았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다리도 몇 년 재활 끝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고 들었어. 근데 그 집 형편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어려웠다더라. 지훈이 아버지는 술에 절어 살았고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며 겨우 집안을 꾸려갔다고 했다. 사건 이후 그 집으로 유일하게 찾아간 아이는 김준호였다. 처음 찾았을 땐 문을 안 열어주셨어. 몇 번을 찾아가서야 어머니랑 마주 앉게 됐지. 지훈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그때는 당신이 제일 미웠어요. 근데 제가 병원비가 모자라 서울에 올라가 있을 때 어느 날부터 누군가 봉투를 놓고 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라는 쪽지 하나랑 함께. 준호는 묵묵히 알바해서 번 돈을 그 집 현관 앞에 두고 왔다. 언젠가부터 그 현관 앞 봉투는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담임 선생님이 그 집 사정을 듣고 재단을 연결해 준 덕분이었다. 그래서 당신이 보내는 돈이. 그래. 그 집에 지금도 보내고 있어. 재단 쪽 계좌로. 지훈이가 지금은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다닌다고 들었는데도 나는 멈출 수가 없더라. 나는 눈을 감았다. 폭행 사건 가해자와 묵묵히 피해자 집에 눈물 섞인 돈을 보내는 소년이 한 사람이라는 걸 내 머리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그 간극을 따라가지 못했다. 근데 왜 이 모든 걸 나한테 숨겼어? 우리가 부부인데.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너한테 내 과거를 말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될까봐. 장모님 아픈 허리 붙잡고 사위 고른 게 틀린 선택이었단 걸 깨닫게 될까봐.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나는 준호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신문 속 문장들이 눈앞을 가렸다. 집단 폭행, 주동자, 징역형. 그러면서도 머릿속 한켠에서는 다른 장면이 끼어들었다. 편의점에서 무거운 생수통을 대신 들어주는 남편, 설거지 끝내고 거친 손으로 장모님 허리를 주무르던 사위, 아들 여자친구가 처음 집에 인사 왔을 때 떨리는 손으로 과일을 깎던 아빠. 사람은 지나간 과거와 지금의 현재 중 어느 쪽으로 판단해야 하지?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을 수십 번 되뇌었다.
그러다 결정을 내린 건 뜻밖의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 혹시 김준호 씨 댁 맞으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오래된 빚 같은 걸 이제야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자신을 박지훈 어머니라고 소개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네, 혹시 그 예전에. 네. 아마 준호 씨가 지금까지도 조금은 죄책감 갖고 계신 일일 거예요. 마주 앉은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다. 살짝 굽은 어깨와 굵은 손마디. 오랜 세월 허드렛 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다. 여기까진 어떻게? 내가 묻자 그녀는 웃었다. 재단 쪽에서 올해부턴 장학금 말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금을 쓰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동안 보내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냐고 했더니 조심스럽게 알려주더라고요. 김준호 씨라고. 나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게 모자라진 않았나요? 그렇게 오랜 세월 많은 피해를 입으셨을 텐데. 지훈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미웠죠.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미움도 원망도 다 힘이 들어요. 그녀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때 우리 애가 계단에서 다쳤을 때 제 눈에는 모든 아이들이 악마처럼 보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된 걸 보니까요. 다들 각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준호 씨도 아마 그랬겠죠.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우리 지훈이가 이제 회사도 잘 다니고 있어요.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그 사고 안 당했으면 아마 이 길로 안 왔을 거야. 힘들었지만 결국 자기 길을 찾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준호라는 아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아이도 지금쯤 어디선가 자기 길을 찾으려 애쓰고 있겠지. 지훈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도 조금씩 모은 돈을 다른 아이들 장학금으로 내고 있어요. 준호 씨가 우리 애 도와준 것처럼요. 나는 숨을 삼켰다. 준호 씨는 아직도 가해자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요. 그 아이가 사실은 제 둘째 아들이기도 해요. 지훈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당시 다른 애들 부모들 다들 자기 자식 무죄라고만 했어요. 근데 준호 씨 어머니만 저를 찾아와서 두 손 모으고 빌었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벌을 받든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껏 남편을 반쪽짜리 사람으로만 보고 있었네요. 지훈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반대로 저는 그 아이를 반쪽짜리 가해자로만 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야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아들을 살려줘서, 그리고 그 이유까지 함께 책임져줘서요. 그녀는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준호가 퇴근해 돌아왔을 때 나는 그를 현관에서 맞았다. 오늘 지훈이 어머님 뵈었어. 준호의 걸음이 멈췄다. 그래. 나 당신이 왜 돈을 보내는지, 왜 그 일을 숨겼는지 조금 알 것 같아.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화 안 나? 화났어.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치, 당연히. 나한테 말 안 한 것까지는 정말 화났어. 근데 당신이 어떤 아이였는지, 그리고 어떤 어른이 됐는지까지 부정하고 싶진 않아.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그냥 착하기만 하고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엉망진창이었던 과거를 등에 지고 천천히 제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 그게 당신이더라. 준호의 눈가가 빠르게 붉어졌다. 나 정말 당신이 떠날까봐 무서웠어.
늦게 말해서 혼 좀 나야겠지.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근데 나도 당신한테 숨긴 게 하나 있어. 뭔데? 나는 그의 손을 아랫배 위로 가져다 놓았다. 우리 곧 셋이 될지도 몰라. 준호의 눈동자가 크게 떨렸다. 정말이야? 응.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이번 달이 유난히 다르더라고.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다 준호가 내 손을 힘껏 감싸쥐었다. 고마워, 나 같은 사람한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 시작하는 건 당신만이 아니야. 나도 당신을 폭행 사건 가해자가 아니라 실수했지만 책임지며 사는 남편으로 새로 알아가는 중이니까. 그는 말없이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며칠 뒤 우리는 오랜만에 신혼 때 살던 동네를 찾았다. 좁은 골목길 끝 낡은 중학교가 보였다. 여기야? 응. 준호는 운동장 철망 밖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체육 시간인지 왁자지껄 뛰어다녔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여기에도 실수하는 아이가 생기겠지. 누구를 밀치기도 하고 누군가를 울게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아이는 그 실수 때문에 평생을 책임지며 살 거고 어떤 아이는 도망치며 살겠지. 나는 조용히 준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응? 혹시 나중에 우리 아이가 큰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둘이서 끝까지 곁에 있어주자. 도망치게 두지 말고 대신 맞게 두지도 말고 같이 책임지는 어른으로 키우자. 준호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사과일지도 모르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에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예전엔 남편의 과거를 알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빛나는 부분만 껴안는 게 아니라 흉하고 지저분한 과거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일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던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된 여자. 그게 슬픈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우리가 서로를 버리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옆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준호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속으로 말했다. 당신의 과거까지 포함해서 이제야 진짜로 사랑합니다. 우리네 세상살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